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원리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해 놓은 국가 최고의 법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19 민주 이념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는 각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은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원리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해 놓은 국가 최고의 법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19 민주 이념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는 각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은 무효가 된다. 평등과 자유권은 어떤 권리일까?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이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어떤 권리일까?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계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평등과 자유권은 어떤 권리일까?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이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어떤 권리일까?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계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무엇일까? 의무란 법으로 정해져서 강제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교육, 건설, 행정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남성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교육, 근로, 환경,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무엇일까? 의무란 법으로 정해져서 강제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교육, 건설, 행정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남성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교육, 근로, 환경,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가 관여하여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공부조는 생계가 어렵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가 관여하여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공부조는 생계가 어렵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광복 이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한국인의 오랜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 해방을 맞이하였다. 38도선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머물면서 한반도를 통치함에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늦어졌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한국에 알려진 뒤 한국인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결정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였던 김구는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 결과 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만들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광복 이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한국인의 오랜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 해방을 맞이하였다. 38도선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머물면서 한반도를 통치함에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늦어졌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한국에 알려진 뒤 한국인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결정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였던 김구는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 결과 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만들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을까? 1950년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그동안 밀리던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3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멈추었다. 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2000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을까? 1950년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그동안 밀리던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3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멈추었다. 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2000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4.19 혁명과 유신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맞서 4.19 혁명이 발생하였다.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차지하였다. 1972년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 놓은 유신체제가 만들어졌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980년 5월 18일 무장한 군인들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자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였다.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이 있었는데 이를 5.18 민주운동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정부는 시민과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4.19 혁명과 유신 반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맞서 4.19 혁명이 발생하였다.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차지하였다. 1972년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 놓은 유신체제가 만들어졌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980년 5월 18일 무장한 군인들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자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였다.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이 있었는데 이를 5.18 민주운동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정부는 시민과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청년 실업 증가, 자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현상이 이어지면서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으로 떨어졌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활기와 다양성을 불어넣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청년 실업 증가, 자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현상이 이어지면서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으로 떨어졌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활기와 다양성을 불어넣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 집회,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 정치 참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꼭 필요하다.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와 투표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그 단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 전반의 문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 집단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 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 집회,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 정치 참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하다.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와 투표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그 단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 전반의 문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 집단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 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나라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 방법이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한다. 정당은 어떤 일을 할까?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 외의 정당은 야당이라고 부른다.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복수정당제가 필요하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나라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 방법이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한다. 정당은 어떤 일을 할까?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 외의 정당은 야당이라고 부른다.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복수정당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외교라고 한다. 한국 국군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국가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맡아 일한 사람은 반기문이다. 한국은 주변과의 국제관계가 어떨까? 중국은 한국의 유교, 불교, 한자 등을 전파하였고 1992년 국교를 맺은 이래 중요한 무역 상대가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발전하고 있다. 식민지 시절에 한국 여성을 전쟁에 끌고 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한국을 지원하고 국가 재건 과정에 기여한 우방 국가로 군사, 정치, 경제 등에서 많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에서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외교라고 한다. 한국 국군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국가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맡아 일한 사람은 반기문이다. 한국은 주변과의 국제관계가 어떨까? 중국은 한국의 유교, 불교, 한자 등을 전파하였고 1992년 국교를 맺은 이래 중요한 무역 상대가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발전하고 있다. 식민지 시절에 한국 여성을 전쟁에 끌고 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한국을 지원하고 국가 재건 과정에 기여한 우방 국가로 군사, 정치, 경제 등에서 많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정치, 경제, 안보, 3대 분야에서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은 어떨까? 남북 분단은 수많은 이상 가족을 만들었다. 이들은 6.25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분단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이질화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분단 비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외교 비용, 불안감, 이상가족의 아픔 등이 포함된다.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남북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리고 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남북 통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은 어떨까? 남북 분단은 수많은 이상 가족을 만들었다. 이들은 6.25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분단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이질화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분단 비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외교 비용, 불안감, 이산가족의 아픔 등이 포함된다.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남북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리고 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남북 통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거래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시장경제체제에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 등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거래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 등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있다. 은행과 보험을 통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금리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 전에 이것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로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손해보험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의료비 보장과 관련한 보험으로는 암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암보험과 병원비나 약값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주는 의료비 실손보험이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다. 회사의 주식을 사면 회사가 잘 운영되어 이익을 남겼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부동산 투자는 구입한 물건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에는 펀드가 있다. 은행과 보험을 통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금리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 전에 이것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로 물건이나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는 손해보험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비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의료비 보장과 관련한 보험으로는 암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암보험과 병원비나 약값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주는 의료비 실손보험이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다. 회사의 주식을 사면 회사가 잘 운영되어 이익을 남겼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부동산 투자는 구입한 물건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에는 펀드가 있다. 한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과 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프랜차이즈는 특정 상호와 상표, 제품, 영업권 등을 가맹점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까?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놓았다.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다. 추가 근로는 일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과 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프랜차이즈는 특정 상호와 상표, 제품, 영업권 등을 가맹점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까?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놓았다.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다. 추가 근로는 일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국민 경제의 주체인 가게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은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곧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실업률이 오르면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의 국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채택하면서 무역액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2018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유학, 해외여행 등과 같은 국제 거래를 할 때는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에 유리하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국민 경제의 주체인 가게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은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곧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실업률이 오르면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의 국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채택하면서 무역액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2018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유학, 해외여행 등과 같은 국제 거래를 할 때는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에 유리하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에서 가족의 법적인 범위에는 배우자, 자신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된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혼 상황에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에서 가족의 법적인 범위에는 배우자, 자신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된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혼 상황에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상속 상황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발급해주는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유족 중 한 명이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고인의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는다. 재산 관련 분쟁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과 재산 관련 분쟁이 생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이다. 상속 상황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발급해주는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유족 중 한 명이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고인의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는다. 재산 관련 분쟁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과 재산 관련 분쟁이 생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짧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성희롱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신한 근로자는 위험한 일을 맡지 않아야 하며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짧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성희롱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신한 근로자는 위험한 일을 맡지 않아야 하며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범죄와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범죄 중 무임승차, 새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경범죄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통해 형법, 관세법, 마약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생명형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은 변호인이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무죄로 여겨져야 한다.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범죄와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범죄 중 무임승차, 새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경범죄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통해 형법, 관세법, 마약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생명형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은 변호인이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무죄로 여겨져야 한다.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